네, 저는 세계 분쟁의 원인과 각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홍성입니다. 저는 오늘 한 분쟁의 예시 사례를 통해 종교 분쟁,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분쟁에 대한 공통적 특징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러한 국가 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국가들이 지녀야 할 안목을 강조하고 각국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도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제 분쟁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들어 이야기해보고자 하고 싶은 분쟁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 아주 대표적인 종교 분쟁이고 이 분쟁은 영토 분쟁으로까지 이어져서 현재에도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국가는 원래 기존에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음, 분리가 됨에 따라서 이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곳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였고 지배층은 힌두교도였는데 이 카슈미르 지역 전체가 인도에 편입이 되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슬람교도이면서 인도에 편입이 되어버린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발생하였고 유엔의 중재로 이 파키스탄령과 인도령으로 카슈미르가 두 개가 나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슬람 교도이면서 인도에 편입이 되어버린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쟁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혜택을 좀 부여하였지만 이마저도 정권의 교체로 인해 재작년인 2019년 특별지위가 폐지가 되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카슈미르 분쟁이 논란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분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한 국가의 정권의 교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교체로 인해 특정한 지역에 타당한 이유로서 주고 있던 혜택을 갑자기 빼앗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이러한 정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저에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제가 더 크게 놀랐던 점은 바로 이 한 종교 분쟁이 세계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였습니다. 이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간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카슈미르 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좀 더 친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견제한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중재를 시도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대립 양상이 형성되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상쇄적인 요인들이 얽혀서 더 많은 국가들 간 대립이 형성되었더라면 지구촌이 되어가던 곳에 다시 한번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슈미르 분쟁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는 다양한 분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중단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면 이러한 분쟁들은 여전히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 분단 문제가 그러하며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잠시 안정적인 시기가 있더라도 완전히 분쟁으로부터 벗어난 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슈미르 분쟁 사례처럼 종교적 영토적 요인이 원인을 미쳤을 수도 있고 국가들의 기본 체제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잠시 제쳐두고 이러한 국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명시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 먼저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저서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사회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어, 이 라인홀드 니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보면서 개인과 국가의 행동이 서로 상이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봉사, 사랑, 배려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그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의 본래적 연대나 배려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불가피하게 순간적 충동이나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어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슈미르 분쟁의 사례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자신의 종교에 맞는 국가로 편입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의 목적으로서 해당 문제는 인토의 영토 소유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대하게 그들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단에서의 개인들은 도덕적 판단을 항상 올바르게 내리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의 저서 국제분쟁의 이해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지프 나이는 세계 정치에 일관된 분쟁의 논리가 있는가, 그리고 국제정치에서의 도덕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들을 제시한 후에 현재 이러한 국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 다국적 행위자의 활용 등이 무력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국제정치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들의 악한 동기를 감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와 더불어 저의 생각으로 뒷받침할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개개인으로서 생각했던 도덕만으로는 올바른 국제정치를 이루어갈 수 없고 오직 도덕만으로 이러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무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국가가 세계에서 지니고 있는 위치나 경제적 상황, 역사적 맥락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막는 데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각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입니다. 임시적인 휴전과 같은 행위는 올바른 국제 분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각자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다하되 집단으로서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즉 세계 시민은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